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에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객체들을 찾았으면 클래스로 얘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객체가 어떤 상태들을 유지해야 되냐를 먼저 좀 데이터를 중심으로 먼저 보게 되고요. 이 멤버 변수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들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멤버 변수로 모델링 하겠죠. 근데 이 멤버 변수들은 이제 그 초기화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객체 상수, 그 다음에 시작값 고정 변수, 시작값 유동 변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초기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해야 되냐? 다른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냐? 한번 초기화된 다음에는 고정되냐? 변하지 않냐?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 변수가, 이 데이터가 모든 객체가 다 똑같은 값을 갖고 있거나 특정한 객체의 소유가 아닌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객체 멤버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멤버 변수로 모델링하게 되겠고, 이런 애들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하나만 만들어줘서 다 공유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멤버 변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이 멤버 변수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나면 이제 어떤 생성자들을 만들어 줄지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이 특성을 알아야 얘네들을 받아서 내가 초기화해 줘야 되는 건지, 내가 그냥 초기화해 주면 되는 건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성자들을 정의하는 건데, 이 생성자들 중에 좀 특수한 생성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변환 생성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변환 생성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explicit이라는 키워드로 생성자를 수식해 가지고 컴파일러가 자기 멋대로 그 생성자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면은 이제 잘못되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컴파일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성자들을 explicit로 수식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복사 생성자부터 조금 다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똑같은 객체를 받아서 이 객체와 똑같은 상태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생성할 때. 이미 만들어진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이 객체와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객체의 상태를 알면 이 객체의 상태들을 다 갖고 와서 내가 어떤 다른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이 객체만 주면 이 객체와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만들어 주는 게 복사 생성자예요. 실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똑같은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일이 매번 뭐 5개의 값을 줘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들은 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편리할 수가 있어요. 간결할 수가 있고, 또 뭐 학생을 50명 만든다. 그럼 학생 1명 만들어 놓고 얘를 복제해 가지고 50개 만들고 뭐 이름만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변하는 게 별로 없으면 모든 학생들이 1학년이고 학부는 같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생성하는 게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복사 생성자예요. 그런데 이 복사 생성자가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좀 편리하게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도 있지만, 시스템에서 자기가 알아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얘가 알아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복사 생성자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사 생성자를 잘 만들어야 되는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애예요. 이런 애인데, 이런 애를 보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자료 구조를 배울 텐데, 이 자료 구조를 배우게 되면 이런 형태의 클래스들을 많이 정의하게 됩니다. 얘는 정수들을 여러 개 유지하는 거예요. 배열 대신에 쓸 수 있는 자료 구조, S3D 벡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수들을 유지할지 모르니까 이 정수들을 유지하는 배열을 어떻게 동적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동적 배열. 동적 배열로 만들고 동적 배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이 소멸자에서 뭘 하고 있어요? 반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모델링하는 거의 이점 중에 하나가 짝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할 때 할당해주고 다 쓰고는 클래스에서 반납해주는 거예요. 나는 얘를 쓰면 동적 할당은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죠. S3D 벡터를 쓰면 내가 new, delete를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죠. S3D 벡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자료 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Q, 스택, 뭐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쓸 텐데, 그런 자료 구조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적 할당하고 소멸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그 동적 할당에 사용했던 공간을 반납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복사 생성자를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왜 잘 만들어 줘야 되는 거는 조금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는 똑같은 객체를 받아서 이 객체와 같은 상태의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생성자다. 그래서 간단하게 객체만 받습니다. 객체만. 근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받고 있어요, 객체를? 참조로 받고 있죠. 이게 복사 생성자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복사 생성자의. 그러니까 인자로 똑같은 다른 객체를, 같은 타입의 객체를 인자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걔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인자로 참조로 받아요. 그리고 얘를 수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컨스트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전형적인 복사 생성자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는 내가 직접 호출할 때는 내가 필요하니까 이제 내가 직접 호출해서 쓰는 거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복사 생성자가 내가 직접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컴파일러가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많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스템에서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들어도 이 클래스에는 보통 복사 생성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만들 이유가 없겠죠. 시스템에서 잘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제공하는 거는 모든 경우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애가 아니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언제 그 컴파일러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냐면 경우 2, 경우 3 이런 경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봅시다. 내가 이 객체를 쓰고다가 이 객체를 후에 전달했어요. 근데 후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인자를 값 전달로 받고 있죠. 값 전달을 받고 있으니까 요 매개 변수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 얘와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죠. 얘를 전달했으니까 얘와 이 B 객체는 다른 객체지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값 전달을 하면 얘를
복제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뭘 써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 경우에는 이 함수에서 뭘 반환하고 있어요? 객체를 반환하고 있죠. 그러면 이 B라는 객체는 어디에 만들어진 객체죠? 요 B 객체. 어디에 만들어져요? fu의 스택 프레임에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스택 프레임에 만들어진 거는 fu가 사라지면 없어지죠. 그래서 return B 하게 되면 B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fu 안에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역 변수 있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환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객체가 또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바의 스택 프레임에도 만들어지죠. 반환 받으면서. 임시 객체가 하나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질 때도 뭐가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 임시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직접 복사 생성자를 부른 거예요. A2를 만드는데 A1과 똑같이 만들고 싶어. 그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내가 복사 생성자를 부르는 코드가 등장은 안 해요. 그렇지만 복사 생성자가 실제 호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 매개 변수 B 객체랑 여기서 반환되는 거를 바 공간에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는 경우는 또 많이 없어요. 우리가 무거운 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객체도 무거운 거죠. 그냥 단순한 원시탑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객체를 전달할 때는 주소나 참조로 전달하죠. 그리고 C++에서는 주소보다는 참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럼 참조로 보내면 복사 생성자가 불러질까? 안 불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사 생성자가를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개발하다 보면 내가 얘를 봤는데 이 안에서 이 B를 조금 수정을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야. 요걸 여기서 요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B를 수정해야 돼. 그러면 참조로 받아서 수정하면은 뭐 A도 바뀌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불가피하게 복제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일부러 내가 값 전달로 받을 수도 있어요. 문자열을 받는데 문자열을 수정을 해야 돼. 이 함수에서. 그러면은 근데 그 수정이 남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받아? 일부러 무겁지만 값 전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모든 경우를 우리가 대부분은 이 경우는 참조로 전달해서 복사 생성자 불리는 걸 없앨 수 있는데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 경우는 이제 C++ 17 이후가 되면은 많은 경우에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지 않아요.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뭔가 생략되고 이렇게 해서 최적화가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복사 생성자가 나도 모르게 필요한 곳에서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해하셔야 돼요.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참조잖아요. 이게 만약 참조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값 전달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매개 변수 5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복사 생성자. 그럼 무한 반복 되겠지. 그래서 절대 복사 생성자는 뭐 값 전달로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그 매개변 자체가 거기서 복제가 일어나면 또 복사 생성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죠. 뭔가 말이 안 되니까 복사 생성자가 저는 참조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제 그 C++를 만든 사람이 참조를 도입하지 않았나. 만약 참조가 없으면 여기를 어떻게 모델링 하겠어요? 포인트를 모델링 하겠죠? 포인트를 모델링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주소로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문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참조가 필요한 이유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야, 참조 없었으면 너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를 내가 만들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그냥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그 복사 생성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멤버 기반 복사라는 걸 해요. 멤버 기반 복사. 이거 좀 특이한 거예요. 다른 언어들은 이렇게 멤버 기반 복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멤버 기반 복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복제를 할 때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복제를 할 때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요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shallow copy, deep copy. 근데 shallow copy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deep copy 하도록 복사 생성자를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는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가 얕은 복사가 아니라 멤버 기반 복사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게 어떤 차이냐? 요 코드로 제가 코드로 그 복사 생성자를 흉내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원시 타입이 있죠. 얘는 멤버 변수로. 그 다음에 객체들을 유지하는데 하나는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어요. 주소로. 또 하나는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고 그 객체 자체를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원시 타입, 얘는 포인터 타입, 그리고 객체 자체가 이 A 객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C는 또 어떤 모습을 할지는 모르죠. 이 자체로 보면 모르는데 만약 이렇게 안에서 또 이런 애가 있다고 칩시다. 치면 이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얕은 복사 또는 앞에서 얘기하는 비트와이즈 복사는 얘가 갖고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이 있잖아요. 이 객체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 메모리 공간에 있는 내용을 그냥 비트 기반으로 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메모리를 덤프한다 그러죠. 메모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게 shallow copy 비트 기반 복사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얘의 주소는 얘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럼 얘의 주소도 어때? 똑같은 애를 가리키게 됩니다. 복제를 했는데 한쪽을 바꾸니까 다른 쪽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죠. 그렇죠? 사람을 복제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그 복제된 인간도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복제가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참조를 가리키고 있거나 주소를 갖고 있으면 그 주소가 복제가 되면 똑같은 걸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수정하나 얘를 통해서 수정하나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와이즈 카피라는 이제 C++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 주는데 어떤 복사 생성자냐면 멤버 기반 복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멤버 기반 복사는 이 애들을 이 메모리를 여기다 덤핑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복사하는데 원시 타입이면 또는 포인터 타입이면은 비트 복사를 하나 개별 복사를 하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이 C는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를 멤버 기반 복사를 한다는 건 C를 따로 C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따로 복제가 된 거예요, 얘는. 그래서 C의 복사 생성자를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형사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비트와이즈 복사한 거와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는 애는 여전히 같은 애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깊은 복사를 해줘야 돼요. 깊은 복사는 따라가면서 다 하나하나씩 다 복제를 해줘야 돼요. 포인터가 있으면 얘를 따라가면서 다 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새롭게 B를 만들어서 other B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것도 B의 복사 생성자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되는 건데 개념은 이해하시죠? 개념은. 그래서 이제 C++는 member wise copy라는 형태로 복사 생성자를 제공하지만 얘는 decopy는 아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복제예요. 그래서 내가 포인터로 멤버 변수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decopy를 해줘야 돼요. 특히 어떤 애들 아까 봤던 이런 애는 decopy를 안 해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얘를 이렇게 메인에서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펑으로 똑같은 애를 멤버 기반 복제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이용해서 바꿔도 얘가 바뀝니다. 바뀌는 거 원치 않은 건데 바뀌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decopy를 이런 애들은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여기서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걸 가리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복제가 됐죠. 그럼 여기에 B라는 객체는 요 A라는 거하고는 다른 애예요. 다른 애예요. 근데 이 B는 이 펑이 호출됐을 때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언제 없어져? 펑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져요. 그럼 펑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는데 없어질 때 뭐가 불러져? 소멸자가 불러지죠. 그럼 소멸자에서 뭘 해요? 뭘 했죠? 딜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펑이 끝나면은 이 공간을 어떻게 해? 그 반납해 버리는 거예요. 얘가 아직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얘는 뭐라는 거예요? 반납된 것을 가리키면서 쓰게 되겠죠.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하는 순간 소멸자에서 딜리트가 있는데 딥커피를 안 한다?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복제됐을 때 그 다른 애가 소멸되면 딜리트가 불려질 거거든요. 반납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 생성자를 내가 디카피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디카피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멤버 변수가 5개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포인터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값으로 돼 있어. 그럼 이 나머지 4개는 초기화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복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직접. 그리고 나서 이제 디카피하는 애는 따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데이터를 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럼 따로따로 존재를 하겠죠. 복제가 돼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제 복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딥커피가 필요한 애들은 내가 직접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13장, 14장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복사 생성자가 비용이 제법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가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을 줄이고자 나온 게 뭐예요? 이동 생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는 필요한데 얘가 보니까 너무 비용이 비싸. 그리고
꼭 모든 경우에 복사 생성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사 생성자 대신에 뭘 쓰겠다? 이동 생성자를 써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는 게 이제 모던 C++의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9장에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복사 시스템에서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주는데 멤버 기반 복사를 한다. 근데 이 멤버 기반 복사는 모든 경우에 다 안전하게 해주지 않고 문제가 될 수 있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얘를 복사 생성자를 재정의해서 나는 우리가 정의해가지고 깊은 복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깊은 복사는 이 따라가면서 다 개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게끔 복사를 해줘야 된다. 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성자들은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주로 퍼블릭으로 접근 권한을 줍니다. 밖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때로는 프로텍티드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프로텍티드로 할 때는 아마 상속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프라이빗으로 만들게 되면 밖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객체를 아예 생성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생성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는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객체 생성을 왜 제한할까? 객체 생성을 제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리적으로 하나만 존재해야 돼. 아니면 몇 개만 존재해야 돼. 그럴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런 애는 하나만 존재해야 돼. 그럼 여러 개를 만들면 뭔가 오류가 생기겠죠. 논리적으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생성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많은 걸 생성해야 되는데 얘네가 어차피 똑같은 애들을 막 계속 생성하게 돼요. 그러면 굳이 막 똑같은 애를 똑같은 상태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제한시킬 수가 있겠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드린 거는 딱 하나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설계 패턴에서는 싱글톤이라 그래요. 싱글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퍼블릭으로 만들면 그걸 제한할 수가 없죠. 밖에서 막 수십 개 생성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생성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을 만들어 놓고 안에서 생성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생성한 것을 밖에서 쓸 수 있도록 게터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게터는 처음 불렀을 때 그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에 이 C++는 싱글톤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지역 변수로 만드는데 지역 변수로 그냥 만들면은 얘는 함수가 끝나면 없어지죠. 근데 스태틱을 수식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그때 처음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존재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존재해요. 그리고 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그 싱글톤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든다 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조금 고급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뭐 객체 풀, 뭐 싱글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논리적으로 뭔가 객체의 개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씁니다. 해시맵 같은 자료 구조에 객체들을 막 넣어놓고 그 애들만 쓰게 할 수가 있어요. 새로 밖에서는 못 만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5개만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쓰게끔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객체들을 효율성이나 논리적으로 제한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equal delete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봤던 게 equal 디폴트가 있어요. equal 디폴트는 시스템에서 제공한 걸 내가 그대로 쓰겠다는 거고요. equal delete를 하게 되면은 걔는 못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게 복사 생성자죠. 복사 생성자를 못 쓰겠어요. 왜 못 쓰겠을까? 얘는 싱글톤이니까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복제할 수 있으면 하나가 아닌 거죠.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더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딜리트 해놓은 거고, 오퍼레이터 이퀄은 좀 또 생소한 문법인데 대입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못 쓰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게 안 되고 이렇게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 가지 소개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를 말씀드리는데, 소멸자는 이 객체가 소멸되면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생성자는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소멸자는 하나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얘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때 불러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 어떤 거 호출이 될지가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져 있고, 보통 소멸자는 뭘 해서 쓰냐? 짝 처리할 때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생성자에서 뭘 했는데 소멸될 때는 그거에 반대적인 걸 뭔가 해줘야 돼. 파일을 열었을 때 닫아줘야 된다. 뭐 동적 할당했는데 반납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멸자에서 뭔가 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럴 경우는 없겠지만 프라이빗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함수 스택에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할까? 함수 스택에. 그러니까 이런 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 스택에.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은 함수 스택에 만들면 얘가 소멸되면 자동적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프라이빗이면 시스템에서 못 부르는 거지. 그래서 안 돼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얘를 제거하려면 얘를 불러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일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소멸자는 하나만 만든다. 그리고 짝 처리하기 위해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생성자, 소멸자를 받고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뭐 원시 타입들에 대한 접근자는 그냥 뭐 int get age 하면 되는 거죠.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근데 아까도 보면 C라는 애가 있었죠. 객체 자체를 또 객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를 내가 어떤 애인지 뭐 그 getter를 받아가지고 뭔가 써야 돼. 그러려면 이제 getter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게임 만드는데 유니트라는 애가 있고 얘는 내부적으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무기가 또 클래스예요. 그럼 또 무겁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getter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return weapon 이렇게. 그러면 얘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반환되면서 또 복제가 일어나죠. 복제가. 그러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참조로 반환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참조로. 근데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얘를 컨스트로 수식했는데 얘는 반환이 컨스트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은 한데 컨스트를 빼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이 객체의 상태가 수정되는 거야. 유지되고 있는 애가 수정되는 거야.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캡슐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체가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들, 상태들은 자기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이 돼야 돼. 그래야 어떤 필요한 불변 조건들을 우리가 만족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받아서 자기 멋대로 막 수정한다? 그러면 그 조건들을 충족이 안 되겠죠. 우리가 은행 계좌 예제에서
밸런스를 내가 받아서 막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밸런스를 수정하는 거는 위드로와 디포짓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강건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그러면 얘는 에러고, 그러면 요렇게 보통 반환합니다. 그래서 반환받아서 네가 웨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정은 못해. 수정하고 싶으면은 내가 어떤 방법들을 또 제공할 테니까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터들은 이 무기가 뭔지, 또 무기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지만 무기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수정하는 건 이 게터로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객체지향의 캡슐화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객체를 유지하는데, 값으로 유지하는데 이제 반환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포인터로 유지하더라도 포인터 자체를 주지 않고 항상 이 동네에서는 뭘로 반환해요? 참조로 반환해요. 아까 B가 있었잖아요.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포인트라고 해서 포인트로 잘 반환 안 해요. 항상 우리는 참조로. 그래야 이제 쓸 때 그냥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포인트로 반환하면 또 이거 써야 되잖아. 화살표 연산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항상 이제 참조로 반환하고 참조로 반환하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컨스트로. 왜냐하면 객체의 내부 상태는 여기서 제공되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통해서는 뭐만 부를 수 있어? 컨스트 메소드만, B의 컨스트 메소드만 부를 수 있는 거죠. B의 컨스트가 아닌 메소드는 A 클래스 내에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죠. B의 상태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수정자를 적분자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반 함수들은 컨스트 수식어가 없죠. 일반 함수들은 이 컨스트 수식어는 객체 메소드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스트를 우리가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메소드도 일반 함수와 똑같이 다중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중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메소드는 컨스트인애와 컨스트 아닌 애를 다중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 n a면은 a는 a fu하면 얘는 어떤 게 불러져요? 컨스트니까 얘가 불러지는 거예요. 얘는 얘가 불러져요. 컨스트가 아니네. 물론 이 b fu는 하나만 있으면 컨스트인에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일치되는 걸 부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a fu 하면 둘 다 되죠. 컨스트인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얘는 컨스트가 아니니까 a를 이용해서는 얘를 못 부릅니다. 컨스트인 객체는 뭐만 부를 수 있어요? 컨스트한 메소드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정의할 때 이렇게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힘들다. 그 다음에 저도 몰랐던 건데 C++11에 이런 애도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근래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이제 이 뒤에다가 이걸로 수식해요. 그래서 얘를 참조 수식어라 그래요.
참조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고요. 참조 수식어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제한을 둔 게 참조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중정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다중정의할 수 있지만 얘는 이제 정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L 밸류로 부르는 거고 얘는 R 밸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O1은 그냥 L 밸류죠. 일반 변수잖아요. 일반 객체 변수. 그래서 O1 foo 하면은 얘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일반 변수인데 const예요. 그래서 O2 foo니까 얘가 불러져요. 얘는 어디다가 그 변수가 유지하고 있는 객체는 아니죠. 요때 그냥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객체예요. 그러면 R 밸류가 되고요. 얘는 foo 하니까 const는 아니니까 얘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C++에서는 어우 복잡해. 복잡한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많이 안 쓰는데 얘의 용도를 조금 설명드리면 아까 수정자 아니 접근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 그랬잖아요. 클래스가 유지하는 객체 멤버의 그 접근자, 그 객체들을 반환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는 이게 없었죠. 이게 없었는데 이 없는 상태에서 썼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게 쓰겠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딜리트 해줍니다. 딜리트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애를 부르면 문법 오류가 나와요. 얘는 뭐냐면은 임시적으로 만든 거에서 웨폰을 받았죠. 그러면 이 임시적으로 만든 거의 무기는 금방 없어지는 애예요. 참조를 유지하는 건 되게 위험하죠. 얘가 유니트가 아니라 뭐 어떤 이미 위에 있는 애의 그 무기면은 참조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애는 참조를 받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강건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강건성을. 그리고 어떨 때는 얘를 조금 활용하면은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어요. 효율성도. 그래서 C+11에서 이제 이런 애를 도입했는데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C++11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 넘어가고 쉴 텐데 이제 객체들을 만들었는데 이 객체가 만든 다음부터 소멸할 때까지 객체의 상태가 안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데이터도 우리가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필요 없을 때까지 그 데이터의 값이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럼 데이터의 값이 일반 변수들이 안 변하면 상수로 모델링 할 수가 있죠. 컨스트를 수식해서 아니면 컨스트 EXPR로 수식해 가지고 얘를 상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객체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는데 얘는 어차피 수정은 안 되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 상태 그대로. 생성한 상태 그대로 쓰면은 객체도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컨스트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상수 객체가 된 거죠. 요 P라는 객체는 그 이후로는 이 객체의 상태를 수정은 못해. 컨스트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수정은 못해요. 근데 이게 강건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없는 애들은 수정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류가 안 나겠죠. 얘는 수정이 안 돼야 되는 애야. 근데 잘못해서 수정을 했어. 그럼 오류가 발생하겠죠. 근데 나는 얘가 수정을 하면 안 되는 애로 알고 있어. 그럼 만들 때 만들면서 요걸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쭉 쓸 때 밑에 가서 내가 잘못해서 컨스가 아닌 매수 부르면 문법 오류 나겠죠. 아, 그럼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로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컨스트로 수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처럼 세터를 제공 안 해. 수정자를 제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자를 제공 안 하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죠. 수정자를 제공 안 하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불변 객체라고 그래요. 자바 언어로 잠깐 가면 자바 언어에는 상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컨스트로 수식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면서 얘를 상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상수로 많이 쓸 것 같은 애들이 있으면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요. 이렇게 세터를 없이 만드는 거예요. 세터 없이 만들면 얘는 수정을 못하는 거죠. 만들면 얘 자체가 상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 객체의 상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C++에서는 언제든지 저렇게 불변 클래스로 만들지 않아도 컨스트로 수식해가지고 객체를 상수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클래스는 굳이 세터들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 그냥 처음 생성할 때 생성값만 갖고도 충분히 제 역할 다 할 수 있어. 그럼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변 클래스로 만들게 되겠고, 이 불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게 되면 걔네들은 불변 객체예요. 상수 그대로 그냥 상수가 되는 거죠. 컨스트로 수식을 안 해도 수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상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애들은 또 뭘 할 수 있냐면 생성자를 const expr로 수식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const expr이라는 건 뭐냐면은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객체는 언제 만들어질까? 컴파일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day라는 값은 25로 컴파일 시간에 고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 시간에 안 하고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컴파일 시간에 많이 하면 실행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st expr로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이 값들이 다 이처럼 상수로 주어지면은 얘는 컴파일 시간에 만들 수 있네 라고 이제 해서 컴파일 시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저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태틱 멤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이제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개별 객체들이 따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 똑같은 값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개별 객체와 관련된 건 아니고 클래스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태틱 멤버 변수로 모델링 하게 됩니다. 스태틱 멤버 변수. 그래서 예를 들면 뱅크 카운트 우리가 봤던 예제인데 그 계좌번호를 추가하고 싶어요. 계좌번호. 근데 계좌번호를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객체를 만들 때마다 첫 번째 만든 객체는 1번, 두 번째 만든 객체는 2번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뭐 항상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에서 만든 객체가 몇 개를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만든 객체 수는 특정한 객체의 소유 정보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런데 또 별도 정보는 아니고 이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로 스태틱 멤버 변수로 만드는 거예요. last assigned number 해가지고 얘는 이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얘는 몇 개 만들어져?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는 계좌번호를 만들 때마다 이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만들 때마다 1, 2, 3, 4 차례로 할당하고 싶으니까 객체가 만들 때는 항상 뭐가 호출돼요? 생성자 호출되죠. 그럼 이 생성자에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할당해 주는 거예요. 0으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만들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면은
각각에 다 넣어줘야 되죠. 그럼 중복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성자들을 하나를 호출하게끔 기본 생성자에서 해주고 다른 애들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 다음에 나머지 해야 되는 것들을 구현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태틱 멤버 변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꼭 이런 일반적인 생성자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복사 생성자나 이동 생성자 같이 내가 안 만들었는데도 포함해주는 생성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생성자에서는 플러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생성자만을 가지고 객체의 생성된 개수를 파악하는 거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객체를 요 last assigned number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 last assigned number를 증가시켜놓은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요. 메소드를 만들고 얘를 어떻게 초기화해요? 생성자에서 하지 않고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명백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제 생성자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제하는 경우에는 또 이 플러스가 호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 문제를 얘가 해결하지는 않는데 앞에서 봤던 여러 생성자를 내가 일반 생성자를 만들 때 이 코드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거 부르는 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처럼 이제 얘는 개별 메소드와 관련된 메소드가 아니니까 메소드도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 그리고 앞에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스태틱한 멤버 변수는 특정한 객체의 소유가 아니에요. 객체의 멤버 변수들은 어디서 초기화해요? 명백한 초기화를 하거나 생성자에서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생성자에서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왜? 특정한 객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은 객체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존재하는 애가 됩니다.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last assigned number라고 하는 데이터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원래는 초기 C++에서는 밖에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됐어요. 밖에서. 근데 이 초기화를 또 헤더에서 하면 어떻게 돼? ODR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초기화도 어디서 하냐면 CP 파일에서 이걸 해놔야 돼요. 그 CP 파일 안 하면 또 여러 개가 ODR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해야 되는데 모던 C++에서는 여기다가 inline이라는 걸 써서 키워드를 쓰면은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편리해졌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그런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객체 제한과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이제 소개해야 될 때가 마땅하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structured bind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 많이 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결과로 값을 하나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값을 여러 개 반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반환된 거를 내가 A, B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structured binding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조체가 있는데 이름하고 나이 두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필드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auto NAP 하면은 P의 이름은 N으로, 나이는 A로 할당해 주는 거예요. N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A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이게 특히 어디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냐면 이런 데서 쓰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그래서 이게 for each for문인데 포인트를 반복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이 오토를 쓰지, 이런 형태를 쓰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변수점 x, 어떤 변수점 y 해가지고 프로그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x와 y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요 함수에서 min max 값을 동시에 리턴하면은 내가 구조체로 받는 게 아니라 max와 min으로 따로따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근히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이는 게 structured binding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도 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쓰진 않겠지만 배열에 있는 개별 요소들을 내가 변수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개수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얘가 5개다. 필드가. 그러면 여기에 몇 개가 나열돼야 돼? 5개가 나열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큰 것들은 또 쓰기는 힘들겠지만 간단한 것들 이런 XY, 민맥스, 뭐 RC 여러 가지 간단한 구조체들 있죠. 그리고 간단한 구조체를 만들 때 이런 포인트들을 만들 때는 포인트 XY로 구조체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애를 쓸 수 있어요. 범용 구조체, STD 페어. STD 페어는 항상 쌍이에요. 쌍으로 얘는 int 두 개 값을 유지하는 구조체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만약 여러 개가 필요하다. 두 개보다 크다. 3개, 4개. 이럴 때는 STD 투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STD 투플도 이 스트럭처 바인딩하고 연결해서 쓰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바인딩을 쓰시면 되겠고,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안 돼. 스트럭처 바인딩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야?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바로 안 해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만들면 얘네들은 퍼블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클래스는 안 돼. 그래서 클래스도 그걸 만들어 쓰고 싶으면 복잡한 이런 방법 쓰면 되는데 거의 쓰진 않아요. 그래서 structured binding은 주로 단순한 구조체들을 내가 활용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와 관련된 얘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들어온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부만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구조체를 만들면서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y, .x 해가지고 일부만 할 수 있고, 근데 할 때는 선언 순서가 일치해야 되고, 안 한 애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지정 초기화라는 게 이제 구조체와 관련해서 들어왔다. 요거는 7장 이전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 파트가 있습니다. 구조체와 관련돼서 이제 C++, 모던 C++에 추가된 두 가지 기능. 하나는 structured binding, 그리고 하나는 지정 초기화. 그래서 구조체의 모든 멤버 변수를 내가 나열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필드의 초기 값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나열해서 이제 객체를 그 구조체를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다.